갑자기 현금 6억 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6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소위 남의 돈으로 자기 부담 없이 새 집과 큰 집을 받았다면은 저는 거의 폭탄처럼 던져졌다고. 조합원들의 욕심, 미지, 시공사의 욕심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오늘도 홍주연이 반한 추적 60분의 장면들 함께 보며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영원할 것만 같던 부자가 되는 공식 중 하나가 깨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떠올리실까요?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추적 60분 공식이 달라졌다. 혼돈의 재건축 편 출연하셨던 최상욱 경제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입니다. 유튜브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인 부동산 채널하고 주식 채널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확실히 재건축이 부자가 되는 공식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와 비교하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이제는 재건축이 과거에는 소위 남의 돈으로 자기 부담 없이 새 집과 큰 집을 받았다면은 지금은 자기 돈으로 이제 같은 면적의 집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소수의 재건축만 수익형 사업이 되고 일반적인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전환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안타깝게도 무주택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재건축 정확히 어떻게 좀 돈이 됐던 걸까요? 이제 우리나라의 재건축이 활성화됐던 시기는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지금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송파구 잠실에 있는 그런 잠실주공 1, 2, 3, 4단지가 재건축이 됐을 때는 종전평형은 8평, 10평, 11평, 13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 2배 용적률로 가면서 지금은 25평, 34평, 45평 이렇게 대형평으로 갔거든요. 거의 헌집이 새 집이 되는데 돈도 안 들고 분담금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으니 돈도 안 들고 넓은 집이 되면서 큰 수익이 났고요. 요즘의 경우에는 주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도 21평, 25평이 재건축이 되는데 평수가 많이 늘지도 않고 용적률이 꽉 차 있는 상태니까 일반 분양도 많지가 않아서 자기가 분담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을 내야 되는 금액이 거의 집값에 필적하는 수준만큼 많이 내게 되면서 선미 씨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6년 전 체결했다는 첫 계약서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510만 원, 여기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변경한다는 것. 실제로 착공이 3년가량 늦어지면서 물가 상승률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오른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평당 510만 원에서 666만 원, 다시 889만 원까지 올라간 공사비, 시공사는 평당 823만 원으로 낮췄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 금융 비용까지 하면 거의 6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와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일주가 불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서울 시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 현장 중 분담금이 5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한둘이 아닙니다. 무슨 신발 가게 신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갑질인 거지. 사실 자가가 있다고 해도 요새 대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반인 입장에서 갑자기 현금 6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6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가구를 전체 10개 분위로 쪼개서 보면은 10분위 가구가 가장 자산이 많다고 할 때 약 10% 남짓인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부동산이 6대4로 높기 때문에 10분위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현금은 아마 3, 4억대일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가구는 이제 그거를 낼 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상위 10%에서도 그 현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렇게 비쌀 수가 있는 건가? 왜 원래 이렇게 비싼 건가요? 공사비가 상승된 효과가 굉장히 컸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비가 세대당 한 2억 5천이다 이러면은 지금은 그게 다 5억 5천 6억이 되어 있고 이러니까 변경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 나가야 되는 돈이 너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조금 생긴 것 같고요. 네. 공사비가 많이 뛰었고 또
조합원의 부담이 커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브랜드를 선호하게 되고 건설사도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이 한계가 있어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서 뒤로 이연이 되다 보니까 비용은 올라갔는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그러면은 일반 브랜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더 좋은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고 또 합의한 다음에 시공사를 교체하고 시공사 또 교체하게 되면 종전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가 말끔하지 않으면 또 소송이 붙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3년 전 역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했다는 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여기 처음 네. 왔을 때는 네. 어떤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어요. 예. 아파트 처음 구입하실 때? 네네네. 1985년 준공된 아파트 세 단지의 1,200여 세대는 이미 6년 전 모두 이주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철거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건축이 그때 또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에 샀어요. 남편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만 나가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가 지어질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원래 이곳은 많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단과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소송을 통해 시공사 교체만 4번, 조합 4분도 한몫했습니다. 조합장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조합장을 몰아내고 새 조합장을 선임하면 또 다른 비대위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재 조합장 자리는 아예 공석입니다. 일단 첫째는 조합원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에이, 이건 아니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대박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아파트가 헐린 자리는 6년째 빈터로 남게 된 겁니다. 조합원들의 욕심, 무지, 시공사의 욕심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재건축이 돈 될 거라고 생각했다가 돈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건데 결국은 항상 남의 돈으로 재건축을 했고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왜 나는 돈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안 냈고 이런 마인드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정부 정책의 변화는 없었나요? 우리나라 재건축 역사에서 가장 큰 정책 변화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9.1 대책에서 한 번 네. 나왔었고요. 과거에는 재건축이라는 것이 준공 40년에 할 수 있었는데 9.1 대책에서 준공 30년으로 재건축을 10년 당겨줬기 때문에 이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재건축 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지어진 1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2035년 정도가 돼야지 재건축 연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이걸 30년으로 당겨줬기 때문에 요즘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 지어진 70년대 준공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다 한 게 아닌데 앞차가 빠지지도 않은데 뒷차가 계속해서 그냥 들어오는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켰고 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앞단부 재건축 사업이 좀 잘 되면서 시세를 앙등시키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을 부활시켜서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제 조합원이 초과이익을 만들어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공 시점에 소위 세금을 내라. 그리고 23년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후도시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현재 30년 이상 된 과거의 택지 공급을 통해서 지어졌던 대규모 주거 밀집 지역은 사실상 전부 재건축 대상으로 규정을 한 엄청난 법률입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각 도시의 신시가지 지역은 소위 싹 다 정비구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절차에 따라서 선도지구들을 지정을 하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었고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도 원래는 리모델링하거나 소수선하거나 인테리어 개축하면서 살았을 법한데 지금은 전부 노후 재건축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건설사들 캐파 문제부터 시작해서 순서 문제, 배정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노후법 그 자체가 저는 거의 폭탄처럼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은 지금 지어진 그런 주택들을 용적률 더블로 집을 지었을 때 그 수요가 존재하느냐 앞으로 20년 후에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후폭풍은 아직은 안 왔지만 미래에는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불안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권과 시대적 니즈에 의해서 더 가속화된 이 성공 신화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원래는 분당만 하더라도 리모델링도 알아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평촌도
리모델링을 할 때랑 재건축할 때랑 서로 사이좋게 가고 있었는데 노후법에서는 거의 재건축을 좀 종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골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90년대 아파트에서 평면만 고치기보다는 다 바꾸는 재건축을 더 선호하기 너무 때문에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재건축으로 간다는 건데 그렇죠. 역설적으로 재건축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해당 도시는 더 노후화될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건축물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 특히 주거용 건물의 수명이 법적으로 3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주거용 건물이 뭐 80년, 100년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어서 재건축이 굉장히 촉진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30년인 거는 실제로 건물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30년이 된 건가요?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사회적인 부분에서 주차장이나 층간소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반영된 부분이 크거든요. 왜냐면 8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했고 도시화가 다 되지 않았던 시기에 좁은 면적의 아파트들이 막 지어지다가 그 이후에 소득과 사회상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제 친구가 네. 구조가 봐도 매매를 했다고 해서 저희끼리 집들이를 하러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주차가 너무 열악해서 네. 사고를 내가지고 제가 네. 집들이 갔다가 너무 끔찍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만큼 주차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지. 2열, 3열 주차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이 목동 아현 반포지구 재건축,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주택 가격 기준으로 보면은 그 소위 서울 5분위, 4분위 지역에 해당하는 이제 고가주택군이어가지고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는 결국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은 재건축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되고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폭증하면서 재건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 고가 지역의 재건축만 앞으로도 조금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지역은 재건축이 잘 안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진혜은 씨는 최근 목동의 한 구축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매수했습니다.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아. 이제 여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 싱크대 쓰는 데는 상관없죠? 싱크대 쓰면 이 상도는 상관은 없으세요? 네네. 어차피 얘는 안 쓸 거예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집값에 다 많은 비중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크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전세로 산 2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진 씨.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보자 해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던 게 한 1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6억 정도 받고.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선택한 곳. 막대한 대출금도 낡은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는 혜은 씨. 이제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가 좀 낡기는 했어요. 되게 씁쓸한 게 이 안에서도 결국 돈이 돈을 버는 구조처럼 보여지긴 하거든요. 네, 지금 정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서울 고가 지역도 재건축이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반포만 하더라도 조합이 지어졌다가 빠그라지고 지어졌다가 부서지고 한 경우도 많고 대치 음마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한다고 했지만 20년 지난 동안에도 재건축이 아직도 안 된 것을 보면은 정비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조합과 집행부가 어떤 제도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자기 이익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는 있지만요. 저희 세대에서는 몸빵, 네, 몸테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신규로 그렇게 몸테크를 들어가기에는 대출 규제를 포함해서 각종 규제에 싹 다 걸리기 때문에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을 조달하는 자본력도 충분히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도로 양극화되어 네.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완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30대들이 평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자기소득의 10배 정도 되는 아파트를 몸테크 하게 되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정말 환갑까지 몸테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건축이 아예 안 돼가지고 대출금을 6억으로 꺾어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다리가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똘똘한 채가 너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상급지 갈아타기, 상급지 임장으로 굉장히 핫합니다. 임장 쿠루라는 네. 말도 있대요. 사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좀 다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